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을 영원히 미국의 아랫자리에 묶어두려던 20년짜리 작전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한국이 꺼낸 건 미사일도 전투기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미국이 가장 급하게 필요로 하는데 중국한테 막혀서 구할 수 없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생산 라인이 멈출 수도 있다는 보고가 올라갔을 때 백악관은 도쿄가 아니라 서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25년간 내가 쌓아온 모든 판단이 그날 산산조각 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전략실에서 25년간 동아시아 안보를 담당했던 마크 핸더슨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미국 국방부 안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우습게 봤습니다. 전작권, 전시작전 통제권, 70년 넘게 우리한테 맡겨놓은 나라. 매번 되찾겠다고 선언만 하고 매번 조건에 걸려서 연기되는 나라. 펜타곤 복도에서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동료들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고개를 끄덕여야 군대를 움직이는 나라야. 그게 50년째 변한 적이 없잖아. 그런데 어느 날 제 책상 위에 올라온 보고서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의 어느 산속 폐광에서 미국 미사일의 심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것이 30년 만에 깨어나고 있었고, 한국의 어느 항구에서는 미 해군이 가지지 못한 그것이 조용히 완성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어느 재련소에서는 미국 최대 방산업체가 목을 메고 찾아다니던 바로 그것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의 군수산업 심장부를 쥐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나라를 25년간 얕보았던 한 미국 관료의 가장 지옥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몇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워싱턴 DC 조지타운에 있는 한 고급 호텔이었어요. 매년 가을이면 열리는 인도태평양 안보 포럼. 미국 국방부 관료, 싱크탱크 연구원, 동맹국 외교관들이 모여서 동아시아 정세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포럼의 실무 조율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참석자 명단을 확인하고 발표 자료를 사전 검토하고 각국 대표단의 요청 사항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잡무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날 저녁 리셉션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나카 마사히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 차장이자 워싱턴 안보 서클에서 한반도 전문가로 통하는 인물이었어요. 50대 후반의 이 사람은 미국 방부 인맥을 누구보다 넓게 갖고 있었습니다. 주미 방위주 재관 시절부터 펜타곤 복도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고, 미 의회 보좌관들과도 사적인 술자리를 가질 정도로 워싱턴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었어요. 다나카가 샴페인 잔을 들고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날씨 이야기를 꺼내더니 자연스럽게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핸더슨 씨, 한국의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웠어요. 당시 한국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직후였거든요. 펜타곤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견이 갈리고 있었습니다. 다나카는 단도직입적이었어요. 한국이 전작권을 가져가면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군 대장으로 바뀝니다. 유사시 미군을 지휘하는 사람이 한국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대만의 협 유사시, 동중국해 유사시, 미군의 기동이 한국 장성의 판단에 종속될 수 있어요. 다나카의 논리는 명쾌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잠깐 전작권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작권, 정확히 말하면 전시작전 통제권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군대의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한국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이 권한을 유엔 군사령부에 넘겼어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전작권은 그곳으로 옮겨갔고, 연합사령관은 늘 미군 대장이 맡았어요.
한국군은 자기 나라를 지키는 전쟁에서 최종 작전 결정을 미군 사령관에게 맡겨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세계에서 GDP 13위에 해당하는 경제 대국이 자기 군대의 전시 지휘권을 남에게 맡겨놓고 있다는 건 솔직히 이상한 일이에요.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편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모든 군사적 상황을 미국이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한국은 이 권한을 되찾으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2012년 환수로 합의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으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넘기겠다는 무기한 연기로 바뀌었어요. 매번 선언만 요란하고 매번 문턱에서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펜타곤 안에서는 한국의 전작권 환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한국 정치인들의 단골 레퍼토리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한국이 또 전작권 환수를 꺼내 들었다는 뉴스를 봤을 때 제 반응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다나카는 그날 리셉션에서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일본이 가데나 공군 기지의 무상 사용 확대, 요코스카 해군 기지 정비 시설 현대화 비용 전액 부담, 이와쿠니 기지의 추가 전투기 주둔 허용을 패키지로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가는 간단했어요. 한국의 전작권 환수 검증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걸어달라. 한국군이 독자 작전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검증 단계에서 기준을 좀 더 까다롭게 만들어달라. 그러면 전작권 환수는 또다시 연기될 것이고 한반도의 군사 구조는 미국이 원하는 형태로 유지된다. 저는 그 제안을 듣고 불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기지 비용을 더 부담하겠다는데 미국 입장에서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한국이 정말로 독자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되는지 저 자신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한국군의 정보감 시정찰 자산이 미군 위성과 정찰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었어요. 킬체인의 핵심인 표적 획득 능력이 독자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나카의 논리에 반박할 근거가 제게는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반박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게 제 기본 전제였으니까요. 그 전제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나카가 리셉션장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어요. 미국은 합리적인 나라입니다. 핸더슨 씨, 돈이 되는 쪽을 선택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의 전작권 환수는 이번에도 무산될 거라고. 70년간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일이 이번에 갑자기 될 리가 없다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확신이었는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 확신 속에 아주 편안하게 앉아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뭘 가지고 있는지, 그 나라가 조용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로요. 다나카의 움직임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리셉션이 끝난 다음 주부터 워싱턴 안보 서클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먼저 싱크탱크 3곳에서 거의 동시에 한반도 관련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달랐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한국군의 독자 작전 능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며 전작권에 성급한 전환은 한반도 억지력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저는 그 보고서들을 검토하는 실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었거든요. 한국의 정보감 시정찰 자산이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킬체인 체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 미사일 방어의 독자 운용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 하나하나가 사실에 기반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 3곳의 싱크탱크에 연구비를 지원한 곳이 전부 같았다는 겁니다. 일본 방위성 산하 외곽 재단을 통해 자금이 흘러 들어갔어요. 보고서의 결론은 연구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다나카가 돈으로 학문의 탈을 쓴 로비 문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그걸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때는 순수한 연구 보고서라고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다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한국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결론이 제 기존 생각과 딱 맞아떨어졌으니까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할 때 출처를 따지지 않는 법입니다. 보고서가 배포된 직후 미의회에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창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 2명이 거의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의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이 전자권을 환수하면 주한미군 철수의 빌미가 되며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심각한 구멍을 만들 것이다. 문장 구조가 거의 동일했어요. 누군가 같은 초안을 두 사람에게 돌렸다는 뜻입니다. 그 초안이 다나카가 지원한 싱크탱크에서 나온 정책 브리핑 자료라는 걸 저는 나중에야 확인했습니다. 다나카의 전략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첫째, 한국의 전자권 환수와 주한미군 철수를 등으로 연결한다. 둘째, 주한미군 철수가 일본의 안보 위기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만든다. 셋째, 일본의 안보 위기는 곧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붕괴라고 확장한다. 이 3단 논법이 미국 의회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전자권 환수와 주한미군 철수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전자권이 한국으로 넘어가도 주한미군은 주둔할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사의 지휘관이 미군 대장에서 한국군 대장으로 바뀌는 거지 미군이 한반도에서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미국 의원들은 한반도 안보의 세부 구조에 관심이 없었어요. 전자권이 뭔지, 한미연합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대부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국이 전자권을 가져가면 미군이 빠진다는 단순한 등식을 심어 놓으면 그게 사실처럼 통하는 겁니다. 다나카는 그 빈틈을 정확히 파고들었어요. 그 즈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열렸습니다. 미국 측이 꺼낸 숫자는 충격적이었어요.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올리라는 요구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국방 예산이 GDP의 약 2.32%였으니까 사실상 2배 이상 올리라는 얘기였어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아시아 동맹국에도 5%를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하겠다고 공식 발언한 직후였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즉각 반발했어요. 한국은 이미 주요 미국 동맹국 중에서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려하면 한국만큼 국방에 돈을 쓰는 동맹국이 드물다고. 하지만 미국의 태도는 완강했습니다. 오히려 국방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을 괌 등 다른 기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까지 흘러나왔어요. 한국 협상단이 난색을 표하자 미국 측 수석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자권을 환수하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미국은 전자권과 방위비를 연계하지 않는다고 말해왔어요. 하지만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는 두 카드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있었습니다. 방위비를 대폭 올리지 않으면 전자권을 주지 않겠다. 사실상 그런 구조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이 진행됐어요. 한국 합참은 수년간 이 검증을 준비해왔습니다.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 역할을 맡아 작전을 지휘하는 시뮬레이션이었어요. 미사일 방어, 대잠 수함전, 공중작전 통합지휘.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한국군은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일부 항목에서는 오히려 기준을 초과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미국 측 평가 단장이 예상 밖의 발언을 했습니다. 일부 항목에서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보자산 운영의 독자성과 증원 전력 투입 결정의 독립성에 대해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수년간 피땀 흘려 준비한 검증이 마지막 순간에 뒤집어진 겁니다. 뒤늦게 확인된 바에 따르면 미국 측 평가 기준의 추가 검증 항목이 삽입된 건 불과 열흘 전이었습니다. 누가 어떤 경로로 그 항목을 밀어넣었는지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미 상원이 주한미군 감축 제안과 함께 전자권 전환을 견제하는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킨 시점과 절묘하게 겹쳤습니다. 다나카의 로비가 직접적 원인이었는지는 증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나 정교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검증 결과가 발표된 그날 저녁 저는 펜타곤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다나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이게 외교입니다. 핸더슨 씨. 총 한 발 안 쏘고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다나카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또다시 문턱에서 좌절할 거라고. 전작권 환수는 이번에도 물 건너갈 거라고. 사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건 한국에 대한 분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편견 때문이었어요. 70년간 전작권을 되찾지 못한 나라가 이번에 갑자기 해낼 리가 없다는 편견. 한국은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라는 편견. 그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저는 곧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이기고 있다고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우리가 한국을 코너에 몰아넣었다고 자축하고 있을 때 한국은 전혀 다른 게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는 며칠 전 정보분석실에서 내려온 정기 보고서가 한 부 들어 있었어요. 동아시아 경제안보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서. 저는 그걸 대충 훑어보고 서랍에 처박아뒀습니다. 그 보고서 안에 한국이 쥐고 있던 진짜 카드가 적혀 있었다는 걸 저는 까맣게 몰랐어요. 그 보고서를 제가 왜 무시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 경제안보 동향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매달 정보분석실에서 올라오는 정기 보고서였어요. 보통 25페이지에서 30페이지 분량인데 솔직히 대부분의 분석관들이 첫 페이지 요약만 읽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동향이 미국 국방부의 전략 판단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한국은 군사적으로 분석하는 나라였지 경제적으로 주시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반도체나 자동차는 상무부 소관이고 국방부가 신경 쓸 영역이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저는 그 보고서를 다시 꺼내 읽은 날에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건 아직 며칠 뒤의 일입니다. 그날 저는 보고서를 서랍에 처박고 다나카의 다음 움직임을 분석하는 데 집중했어요. 다나카는 전작권 검증이 사실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직후 워싱턴에서의 활동을 한층 강화했거든요. 미국의 한 보수 성향 매체의 칼럼이 하나 실렸습니다. 한국의 전작권 환수는 동아시아 판도라의 상자라는 제목이었어요. 핵심 논지는 이거였습니다. 한국이 전작권을 가져가면 주한미군이 빠진다. 주한미군이 빠지면 북한이 움직인다. 일본이 핵무장을 고려한다. 중국이 군비를 증강한다. 동아시아 전체가 핵 도미노에 빠진다. 냉전 시대의 유물 같은 논리인데 워싱턴에서는 아직도 먹히는 프레이밍이에요. 저자가 누구였는지 나중에 확인했더니 다나카가 연구비를 지원한 바로 그 싱크탱크의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칼럼의 파급력은 상당했어요. 원래 한국의 전작권 환수에 중립적이었던 민주당 의원들까지 시기상조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어요. 한국 국방부와의 실무회의에서 미국 측 실무자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고 합니다. 한국은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문을 닫아버린 것처럼.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다나카였다는 걸 한국 측은 그때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작권 환수를 강하게 추진하던 쪽에서는 미국의 태도를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정도 비용은 감수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대로 신중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전작권 논의를 보류하고 한미 관계를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어요. 한국이 스스로 분열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예요.
국토는 좁고 자원은 없고 바로 위에 핵무장한 적대국이 있는데 세계 경제 13위국,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파는 나라. 그런데 군사 주권만은 70년째 남에게 맡겨놓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나라이고 전작권 같은 건 미국이 쥐고 있는 게 한국을 위해서도 좋은 거라고요. 펜타곤 전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전작권 검증이 사실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바로 다음 날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조용히 한 건의 보고서가 올라갔어요. 수신처는 청와대 경제안보 비서관실. 제목은 전략 광물 공급망 현황 및 대미 영향력 분석이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존재를 저는 훨씬 나중에야 알게 돼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한국의 진짜 반격은 바로 그 순간 시작된 겁니다. 미국이 전작권이라는 문을 닫았을 때 한국은 화를 내는 대신 다른 열쇠를 꺼내 들었어요. 총이 아니라 광물이라는 열쇠를. 이제 제 책상 서랍 속에 처박아뒀던 그 보고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동아시아 경제안보 동향 13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 강원도 영월 상동 텅스텐 광산 재가동 준비 진행 중. 비중국권 텅스텐 공급량의 최대 40%를 담당할 전망. 그리고 18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요. 한국 비철금속 기업 안티모니 대미 수출 개시. 미국 최대 방산업체와 게르마늄 공급 양의 각서 체결. 상동 광산에 대해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광산은 한국 경제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이에요.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이 나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장도 기술도 자본도. 그때 이 나라를 먹여 살린 게 상동 광산의 텅스텐이었어요. 한국 수출의 60%에서 70%가 이 광산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은 당시 한국의 텅스텐 정광 품질을 세계 시장의 글로벌 표준이라고 평가했어요. 상동읍 인구가 3만 명을 넘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돈이 도는 곳에는 생명이 모이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80년대에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면서 값싼 텅스텐을 쏟아냈고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상동 광산은 채산성을 잃었어요. 1994년에 폐광됐고 3만 명이 넘던 인구는 1000명 아래로 줄었습니다. 마을이 죽었어요. 30년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광산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중국이 전략 자원 수출을 통제하면서 세계가 다시 상동 광산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총 매장량 5천만 톤. 현재 서방에서 가동 중인 주요 텅스텐 광산을 전부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이에요. 연간 100만 톤씩 50년 동안 채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 미국 CBS 방송까지 이 광산을 직접 취재해서 보도할 정도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서랍 안 그 보고서 바로 아래에는 또 다른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 3,000톤급 독자 설계 잠수함 기술 분석이라는 제목의 기밀 보고서. 한국이 독자 설계한 대형 잠수함, 세계 최초로 재래식 잠수함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궤도. 미 해군 연구소가 이 잠수함에 대해 한국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고 평가한 바로 그 함정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도 읽지 않았어요. 한국이 만든 잠수함이 뭐 그리 대단하겠나 생각했으니까요. 우리 미 해군이 운용하는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에 비하면 장난감 아니겠느냐는 게 솔직한 속마음이었습니다. 그 두 개의 보고서가 제 서랍 속에서 잠들어 있을 때 강원도 영월의 어두운 산속에서는 시추 장비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지하 400m에 잠들어 있던 텅스텐이 30년 만에 빛을 보려 하고 있었습니다. 거제도 조선소의 건조 도크에서는 세계가 경악할 강철 덩어리가 조용히 완성되어 가고 있었고요. 울산 온산의 재련소에서는 미국 방산업체들이 목을 메고 찾아다니는 그 금속이 정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다나카도 몰랐고요. 그리고 그 무지의 대가를 우리는 곧 치르게 됩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아침 제 책상 위에 미국 국방부 조달 관련 속보가 올라왔어요. 미국이 정밀 유도, 무기 재고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미사일 증산 계획을 공식 발표한 겁니다. 중국과의 전략 경쟁이 격화되면서 미국 방부가 탄약과 미사일 재고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지원하면서 미국 자체 비축분이 줄었고 대만 해협 유사시를 대비한 물량도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넘기려다가 문득 뭔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미사일 증산. 그러려면 소재가 필요합니다. 탄두에 들어가는 텅스텐, 유도 시스템에 쓰이는 게르마늄, 탄약의 난연 소재인 안티모니. 그 소재를 미국이 어디서 가져오는지 저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점심을 먹고 돌아와서 저는 처음으로 서랍 속에 처박아뒀던 동아시아 경제안보 동향 보고서를 다시 꺼냈어요. 13페이지 상동 텅스텐 광산 관련 내용. 예전에 대충 훑어보고 넘겼던 부분을 이번에는 꼼꼼히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텅스텐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텅스텐은 미사일 유도 시스템의 관통자 소재입니다. 이 금속 없이는 정밀 타격 무기를 만들 수 없어요. 탱크의 장갑을 뚫는 철갑탄에도 텅스텐이 들어가고 전투기 엔진의 내열 부품에도 텅스텐이 들어갑니다. 녹는 점이 섭씨 3400도가 넘는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금속 중 하나예요. 벙커를 파괴하는 폭탄, 인공지능 미사일 유도 시스템,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 부품까지 텅스텐이 들어가지 않는 첨단 무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 텅스텐의 80% 이상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고 필사적이었지만 대안이 없었습니다. 없는 줄 알았어요. 한국 강원도 영월 상동 광산. 30년 전에 문을 닫은 이 폐광에 세계 최대 규모의 텅스텐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매장량 5천만 톤. 현재 가동 중인 서방의 주요 텅스텐 광산을 전부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이에요. 평균 품위가 0.44%에서 0.5%로 전 세계 평균인 0.18%의 거의 3배에 달하는 고품질 광석이었습니다. 재가동되면 비중국권 텅스텐 공급량의 40%에서 최대 50% 이상을 담당할 수 있다는 추산이었어요. 그리고 이 광산에서 생산되는 텅스텐은 대부분 미국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미국 미사일의 심장부에 한국산 텅스텐이 들어가는 구조. 저는 가만히 계산을 해봤습니다. 미국이 미사일을 증산하려면 텅스텐이 필요하다. 중국은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2024년 12월에는 아예 미국에 대한 안티모니와 게르마늄 수출을 금지했어요. 이듬해 무역 휴전 합의로 일시 중단되긴 했지만 군사 최종 사용자에 대한 수출 금지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중국 밖에서 텅스텐을 대량으로 조달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한국뿐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이 텅스텐의 수출을 조절하면 미국의 미사일 증산 계획 자체가 차질을 빚습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손이 떨렸어요. 보고서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18페이지 안티모니. 안티모니는 탄약의 난연 소재이자 야간 투시경, 적외선 센서, 정밀 광학 장비의 핵심 부품이에요.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에 들어가는 적외선 부품에도 안티모니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국이 전 세계 생산의 약 48%를 장악하고 있었고 수출 통제를 시작하면서 글로벌 가격이 폭등했어요. 미국 방산업체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내에서 안티모니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이 있긴 했어요. 아이다호주의 한 금광을 재개발해서 안티모니를 함께 뽑겠다는 건데 미국 국방부가 2,480만 달러의 지원금을 내고 수출입은행이 18억 달러 대출 의향서까지 보낸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광산이 생산을 시작하는 건 빨라야 2028년이었어요. 아직 최종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미국은 지금 당장 안티모니가 필요한데 자국 생산은 최소 3년 뒤. 그 공백을 누가 메우고 있었느냐?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비철금속 기업이 울산 온산제련소에서 아연과 납을 재련하면서
부산물로 안티모니를 회수하고 있었어요. 이 기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티모니를 상업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곳이었고, 중국 기업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전략 금속 정제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6월에 미국으로의 직수출을 시작했어요. 처음 물량 20톤이 부산항에서 볼티모어행 화물선에 실렸고 8월에 추가 20톤을 보냈습니다. 연내 총 100톤을 미국에 공급할 계획이었고, 그 다음 해에는 240톤 이상으로 수출을 2배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미국 내 기업 10여 곳에 공급돼 미국 군수산업의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회장이 대통령 방미 경제사절단에 포함돼 세계 1위 방산업체와 게르마늄 공급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게르마늄은 적외선 렌즈와 열화상 카메라, 야간 투시경 등 군수 방위 산업의 필수 소재인데 중국이 미국 수출을 금지한 상태였습니다. 텅스텐, 안티모니, 게르마늄. 이 세 가지 전략 광물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미국 군수 산업의 필수적인 소재인데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고 한국이 대한 공급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소재 공급망에 한국이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었다니. 우리가 한국의 전작권을 막고 방위비를 올리라고 압박하고 있을 때 한국은 조용히 우리의 약점을 세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한국의 광물 없이는 미사일도 탄약도 전투기 부품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그걸 우리는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상관에게 보고하러 갔습니다. 보고서를 들고요. 한국의 전략 광물이 미국 방산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상관이 보고서를 대충 훑더니 손을 내저었어요. 텅스텐 광산, 그게 뭐 어때서? 한국이 미국한테 되든다고? 미국 없으면 북한한테 당장 먹히는 나라가 세상에 그런 미친 짓을 할 나라는 없어.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미국은 동맹국의 자원 압박에 굴복한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사우디의 석유는 대체 가능해요. 중동의 석유를 가진 나라가 한둘이 아니니까. 하지만 텅스텐은 중국이 수출을 통제한 상황에서 비중국권의 사실상 유일한 대량 공급처가 한국이었습니다. 안티모니도 마찬가지. 미국 자체 생산은 2028년 전에 불가능하고 한국 기업이 이미 미국 방산업체에 직접 납품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대체가 안 되는 카드. 그게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도 상관도 그 힘이 실제로 어떻게 발휘될지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쥐고 있던 카드는 광물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괴물은 바다 속에 있었어요. 거제도 옥포 조선소. 이곳의 건조 도크에는 길이 83m, 배수량 3,000톤의 강철 덩어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 한국이 독자 설계한 첫 번째 대형 잠수함이에요. 독일에서 기술을 빌려 만들던 시대를 끝내고 설계부터 건조까지 전부 한국 기술로 완성한 함정이었습니다. 제가 서랍에 처박아 두고 읽지 않았던 바로 그 기밀 보고서의 주인공이에요. 이 잠수함이 왜 무서운지 설명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비핵 추진 잠수함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쏜 배입니다. 핵잠수함이 아닌 재래식 잠수함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건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수중에서 미사일을 사출하려면 발사관 내부의 압력과 해수압을 동시에 제어해야 하고 미사일이 수면 위로 올라와 점화되는 순간까지의 궤도를 정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핵잠수함은 원자로의 무한한 동력으로 이걸 해내지만 재래식 잠수함은 배터리와 디젤 엔진만으로 같은 일을 해야 해요. 그걸 한국이 해낸 겁니다. 미 해군연구소가 공개 보고서에서 이 잠수함 프로그램이 재래식 잠수함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고 평가한 건 괜한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배치-2가 나왔습니다.
2025년 10월에 진수된 배치 -2는 첫 번째 모델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괴물이었어요. 배 수량이 수상 3,600톤, 수중 4,000톤 이상으로 커졌고 길이는 89m.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해서 수중 작전 지속 시간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납축전지 잠수함에 비해 최대 수중 속도를 3배 이상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여기에 연료전지 기반의 공기부료 추진 체계까지 결합했습니다. 수직 발사관은 10개로 확장돼서 순항 미사일까지 쏠 수 있는 배가 됐어요. 선수에는 말구평 소나, 측면 배열 소나, 예인 소나까지 탑재해서 모든 주파수 대역을 커버하는 탐지 능력을 갖췄습니다. 국산화율 76% 이상. 전투관리 체계부터 소나 시스템까지 한국 기업들이 직접 개발한 것들이에요. 미 해군이 이 잠수함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중국 해군이 급속하게 확장하면서 미 해군은 잠수함 전력이 심각하게 부족했어요. 핵잠수함 한 척을 건조하는데 5조 원이 넘게 드는 상황에서 고성능 재래식 잠수함으로 수적 열세를 보완하자는 논의가 미 해군 내부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핵잠수함 한 척 가격으로 이 한국 잠수함을 5척 만들 수 있다는 가성비 분석까지 돌았어요. 미 해군이 이 기술을 원하는 건 군사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잠수함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었어요. 캐나다가 이 잠수함을 사겠다고 나선 겁니다.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사업, 최대 12척 규모의 총 사업비 약 4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어요. 2025년 8월에 한국의 하나오션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경쟁 상대는 독일의 잠수함이었어요. 캐나다 총리가 직접 거제도 조선소를 방문해서 배치 -2의 내부를 둘러봤어요. 한 나라의 총리가 다른 나라의 조선소까지 날아와서 잠수함을 직접 확인한다는 건 이 사업이 얼마나 중대한 건지를 보여줍니다. 하나오션은 2026년에 계약이 체결되면 2032년에 첫 번째 잠수함을 인도하고 이후 매년 한 척씩 납품해서 2043년까지 전체 함대를 완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어떤 경쟁자도 이 일정에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25일 방산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산한 창호함이 진해 해군기지를 출발해서 캐나다까지 14,000km 태평양 횡단 항해에 나선 거예요. 자국 해군의 실전 배치 잠수함을 구매국 앞바다까지 자력으로 항해시켜서 성능을 증명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괌을 경유해서 하와이를 거쳐 캐나다, 빅토리아까지 2달이 넘는 항해 동안 이 잠수함은 장거리 작전 능력, 내구성, 전투 준비 태세를 실시간으로 검증받게 됩니다. 캐나다 해군 잠수함 승조원들이 마지막 구간에 탑승해서 직접 운용해보는 일정까지 잡혀 있었어요. 저는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솔직히 경악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잠수함을 태평양 건너편까지 몰고 가서 성능을 시연하겠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항해 중에 기계 고장이라도 나면 국제적 망신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그 리스크를 감수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결정이에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처음으로 한국의 방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전차와 자주포를 수출한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체 그림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차, 자주포, 경공격기, 잠수함. 이 풀라인업을 갖춘 방산 수출국이 전 세계에 몇 개나 됩니까? 미국,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한국. 인구 5천만의 분단 국가가 이 리스트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반도체까지 더하면 그림은 더 선명해집니다.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 고대형 메모리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고, 이 메모리는 미국의 AI 반도체의 필수적인 부품이었어요. 미사일 소재도 한국, 잠수함 기술도 한국, 반도체도 한국. 미국의 국방과 첨단 산업의 핵심 공급망이 한국과 촘촘하게 엮여 있었던 겁니다. 텅스텐, 안티모니, 잠수함, 반도체.
이걸 한 나라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게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그것도 인구 5천만의 나라가요.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작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략이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모든 카드가 하나의 줄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텅스텐과 안티모니는 미국의 미사일 소재 공급망을 장악하는 카드. 잠수함은 미 해군의 전력 부족을 메워줄 수 있는 카드. 그리고 이 두 카드를 전작권이라는 하나의 의제에 묶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아직 그 카드를 꺼내지 않았을 뿐이지 꺼낼 준비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저는 처음으로 다나카의 시나리오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그걸 언제 꺼내느냐였어요. 한국이 카드를 꺼낸 건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정확했습니다. 며칠 뒤 한국 정부가 발표를 하나 냈어요. 속보를 보는 순간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핵심 광물 수출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자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에 따라 텅스텐 및 안티모니를 포함한 전략 광물의 대외 수출 물량을 재검토한다. 표면적으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였어요. 하지만 이 발표가 겨냥하는 곳이 어디인지 펜타곤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소재 공급을 한국이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었어요. 저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상관의 얼굴이 달랐어요. 보고서를 읽는 미간에 주름이 깊게 잡혔습니다. 설마 진짜? 상관이 중얼거렸어요.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서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칼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 미 해군이 한국에 공식 요청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3,000톤급 잠수함 기술 자료 공유 및 공동 연구 가능성 타진. 미 해군은 중국 해군의 급속한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잠수함 전력 증강이 시급한 상황이었어요. 핵잠수함만으로는 수가 부족했고 빠르게 전력을 채울 수 있는 고성능 재래식 잠수함이 필요했는데 한국의 잠수함이 가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미 해군이 이 기술을 요청한 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전작권이 환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국의 핵심 군사 기술을 타국에 공유하는 것은 보안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한 문장이 워싱턴을 뒤흔들었어요. 미 해군이 공식 요청을 했는데 한국이 거절한 겁니다. 그것도 전작권을 빌미로. 70년간 미국의 허락 없이는 군대를 못 움직인다는 소리를 듣던 나라가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어요. 펜타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내부 채널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미 해군 작전사령부와 국방부 조달국이 함께 모인 자리였어요. 의제는 하나. 한국의 전략 광물 수출 재검토와 잠수함 기술 공유 거부가 미국의 군사력 증강 계획에 미치는 영향. 저는 그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직후 벌어진 일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미국 국방부가 도쿄가 아니라 서울에 먼저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나카가 수년간 공들여 깔아놓은 워싱턴 채널이 아니라 한국과의 직통 채널을 통해서요. 다나카에게는 연락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징조였어요. 미국이 일본을 건너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상황이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는지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다나카가 20년간 쌓아온 워싱턴 네트워크는 동아시아 안보 분야에서 가장 촘촘한 인맥이었어요. 펜타곤 실무자들, 의회 보좌관들, 싱크탱크 연구원들까지 다나카를 거치지 않고는 한반도 관련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네트워크가 한순간에 무력화된 거예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제공할 수 있는 건 기지 비용 분담이었어요. 돈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건 텅스텐과 안티모니와 잠수함 기술이었어요. 미국의 군사력 그 자체에 직접 연결되는 실물 자산. 돈은 다른 곳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도 내고 카타르도 내고 폴란드도 냅니다. 하지만 텅스텐과 안티모니와 잠수함 기술은 지금 당장 대체가 안 돼요.
미국은 합리적인 나라입니다. 다나카가 늘 그렇게 말했잖아요. 돈이 되는 쪽을 선택한다고. 이번에는 한국이 더 돈이 되는 쪽이었던 겁니다. 아니, 돈이 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한국 없이는 미사일도 못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처음으로 등줄기에 식은땀이 쭉 흘렀습니다. 한국이 뭘 하고 있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텅스텐과 안티모니로 미국의 군수산업 목줄을 쥐고 잠수함 기술로 미 해군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카드를 하나의 메시지로 묶었어요. 전작권을 돌려주면 이 모든 것을 협력하겠다. 돌려주지 않으면 알아서 하시라. 이건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자신의 가치를 팩트로 증명한 거예요. 우리 없이는 당신들도 못한다. 그걸 숫자로 보여준 겁니다. 을이 갑에게 구걸하는 게 아니라 갑이 을을 필요로 하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을과 갑의 관계가 뒤집히는 겁니다. 다나카는 즉시 워싱턴의 모든 채널을 동원했습니다. 20년간 공들여 쌓아온 미국 방부 라인, 의회 보좌관 라인, 싱크탱크 라인 전부요. 하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지금은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며칠 전까지 다나카의 전화를 먼저 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빠진 거예요. 워싱턴이라는 도시는 그런 곳입니다. 권력의 바람이 바뀌면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남이 됩니다. 다나카가 20년간 쌓아온 인맥이 며칠 만에 먹통이 된 이유를 저는 나중에 정확히 알게 돼요. 미국 방부 조달 담당자들이 직접 수치를 확인한 겁니다. 텅스텐의 대미 공급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안티모니의 대체 공급선 확보에 걸리는 시간, 잠수함 기술 없이 재래식 잠수함 전력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 모든 숫자가 같은 결론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을 적으로 만들면 미국이 손해다. 텅스텐 대체 소싱에 최소 3년에서 5년. 호주와 포르투갈에 텅스텐 광산이 있지만 생산 규모가 상동 광산에 비하면 미미해요. 안티모니는 미국 내 생산이 2028년 전에는 불가능. 잠수함은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단가를 따라올 나라가 없었습니다. 다나카의 시나리오가 근본부터 뒤집힌 거예요. 백악관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가안보회의에서 긴급 보고서가 올라갔어요. 한국의 전략 광물 수출 재검토가 미국 군수산업에 미치는 영향평가. 그 보고서의 결론이 정확히 뭐였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백악관이 도쿄에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울에 특사를 보냈어요. 미 국무부 차관급 인사가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며 의제는 전작권 관련 포괄적 협의.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사무실 복도가 술렁였어요. 미국이 한국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건 다나카가 만들어 놓은 모든 구도가 무너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나카가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저는 일본 측 소식통을 통해 전해 들었어요. 특사, 서울에 우리를 거치지 않고 다나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라인을 만드는데 10년이 걸렸다. 10년. 그걸 한국이 한 방에 가져가? 다나카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데이터를 봤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상황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숫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버릴 수 없는 나라가 됐다고. 돈으로 산 동맹은 더 많은 돈을 내는 사람이 나타나면 흔들립니다. 하지만 대체 불가능한 실물을 가진 동맹은 흔들리지 않아요. 한국은 바로 그 위치를 차지한 겁니다. 다나카가 2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아직 꺼내지 않은 마지막 카드가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는 다나카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서울에서 한미 긴급 협의가 열린 바로 그날, 한국 외교부가 일본 대사를 소환했어요. 동시에 한국 언론에 다나카의 로비 자금 흐름 관련 보도가 나갔습니다. 보도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방위성 고위 관료가 미국 싱크탱크의 연구비를 지원하며 한국의 전작권 환수를 방해하는 보고서 작성을 의뢰했다는 것. 미의회 보좌관들에게
한국에 불리한 정책 브리핑 자료를 배포했다는 것. 그리고 한국 내부의 안보 전문가들에게 접촉해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것.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왜냐면 그 보도에 나온 내용 중 일부를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다나카가 지원한 싱크탱크 보고서를 제가 직접 검토했잖아요. 순수한 연구 보고서라고 믿었던 그 문서들이 사실은 로비 자금으로 만들어진 주문형 보고서였다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겁니다. 한국 정보기관이 다나카의 움직임을 처음부터 추적하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로비 자금 흐름, 싱크탱크에 지급된 연구비의 출처, 미 의원실에 배포된 문서의 원본, 한국 내부에 접근한 인물들의 접촉 기록까지 모든 증거가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동맹국의 군사 주권 회복을 다른 동맹국이 조직적으로 방해한 공작. 한국이 이 증거를 바로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를 저는 나중에야 이해했어요. 한국은 다나카의 로비를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폭로는 방어에 불과하니까요. 한국이 준비한 건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었어요. 먼저 텅스텐과 안티모니로 미국의 군수산업 공급망을 장악하고 잠수함 기술로 미 해군의 필요를 만들어낸 다음 마지막에 다나카의 공작을 폭로해서 일본의 도덕적 입지까지 무너뜨린 겁니다. 세 장의 카드를 동시에 내려놓은 거예요.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즉시 부인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자금 이동 경로, 날짜, 금액, 수신자 명단까지 다 나와 있었거든요. 다나카의 이름이 국제 뉴스에 올랐습니다. 방위성 안에서 내부 조사가 시작됐어요. 어제까지 다나카의 전략에 박수를 보내던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를 뒀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한 개인 차원의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어요. 다나카가 지원한 싱크탱크는 해당 보고서를 홈페이지에서 내렸고 접촉을 받았던 의원 보좌관들은 한국 측에 비공식 해명을 전달했습니다. 다나카가 만들어 놓은 워싱턴 네트워크가 순식간에 무너진 거예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동맹국 간의 신뢰는 투명성에 기반해야 한다는 원론적 발언을 했는데 외교에서 이런 표현은 일본에 대한 간접 경고로 읽힙니다. 다나카가 사라진 뒤 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한미협의에서 한국 협상단은 강경했어요. 전작권 환수 없는 방위비 인상은 없다. 이것이 한국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거부만 한 게 아니에요. 역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생산 라인에 한국이 전략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미 해군과 공유하고 공동 개발로 확장한다. 한국의 방산 역량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통합한다. 대신 전작권을 환수한다. 그리고 한국은 GDP 대비 국방비를 3.6%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어요. 2026년 국방 예산을 7.5% 인상한 448억 달러로 편성한 건 그 약속의 첫 번째 실행이었습니다. 여기에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구매까지 더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산업과 안보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형태의 동맹 제안이었어요. 미국 측 수석 대표가 이 제안을 듣고 한참 동안 침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건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형태의 협상이군요. 한국 수석 대표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파트너입니다. 파트너는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는 겁니다. 미국 측에서 한 명이 끼어들었다고 해요. 한국의 전략 광물 수출 재검토 조치가 미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한국 수석 대표가 즉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도 미국과의 안보 협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등하지 않은 관계에서의 협력은 협력이 아니라 복종이에요. 우리는 복종할 생각이 없습니다. 동맹국이 미국 앞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건 외교적으로 상당히 강한 표현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그 말을 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텅스텐이라는 물증, 안티몬이라는 물증,
잠수함이라는 물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으니까요. 빈손으로 당당한 게 아니라 카드를 쥐고 당당한 거였습니다. 한국 협상단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띄웠어요. 제가 나중에 입수한 그 자료의 첫 페이지에는 이런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 주권이 곧 군사 주권이다. 한국은 숫자로 말했어요. 장동 광산 텅스텐이 미국 미사일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국 비철금속 기업의 안티모니가 미국 방산업체에 공급되는 물량과 일정, 잠수함의 가격 대비 성능과 미 해군 전력 부족을 메울 수 있는 실질적 방안. 숫자 하나하나가 미국을 향한 메시지였어요. 우리가 없으면 당신들도 안 된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하면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협상장에서 한국이 보여준 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이었어요. 70년간 기술을 키워온 나라의 데이터에 기반한 냉정한 자신감. 기존의 한미 관계는 미국이 방패를 들고 한국이 그 뒤에 서는 구조였어요. 한국이 제안한 새로운 관계는 달랐습니다. 한국이 방패의 재료를 제공하고 미국이 그 방패를 든다. 미국이 칼을 만들려면 한국의 텅스텐이 필요하고, 미국이 바다를 지키려면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필요하고, 미국이 기술 패권을 유지하려면 한국의 반도체가 필요하다. 상호 의존, 대등한 파트너십. 을이 갑에게 구걸하는 게 아니라 갑이 을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협상이고 그게 진짜 외교입니다. 한국이 그걸 해낸 거예요. 미국 측 인사 한 명이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이런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그 과소평가, 미국만 한 게 아닙니다. 일본도, 유럽도, 전 세계가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반도체 잘 만들고 드라마 잘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봤지, 이 나라가 미국의 군수산업 심장부를 쥘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는 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그걸 조용히 증명해 보인 겁니다. 이 소식이 펜타곤에 전해졌을 때 제 주변의 분석관들이 당혹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20년, 30년간 한국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 전제가 무너지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한 선배 분석관이 복도에서 저를 붙잡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였어. 우리가 대체 뭘 보고 있었던 거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약점만 봤습니다. 전작권이 없다는 것, 정보감 시정찰 자산이 미군에 의존한다는 것,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에 밀린다는 것, 한국의 결함만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함을 이용하는 데만 몰두했어요. 한국의 강점은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8번째로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 설계한 나라라는 것, 비핵 추진 잠수함에서 세계 최초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쏜 나라라는 것, 전 세계 텅스텐 공급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 미국 최대 방산업체에 전략 광물을 직접 납품하는 나라라는 것, 14,000km 태평양을 횡단하며 잠수함의 성능을 증명해 보이는 나라라는 것. 이 모든 팩트를 무시하고 한국은 미국 없이는 못 사는 나라라는 편견 속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 편견의 대가를 다나카가 치렀어요. 그리고 미국 국방부 전체가 치르고 있었습니다. 다나카가 방위성을 떠나는 날에 대한 이야기를 일본 측 소식통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다나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고 해요. 내가 틀린 게 아니야.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이야. 다나카가 틀린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한국을 만만하게 본 것. 한국을 영원히 미국의 아랫자리에 묶어둘 수 있다고 착각한 것. 그리고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다나카가 방위성을 떠나기 전날 밤 측근과 술을 마시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국이 무서웠어. 처음부터 무서웠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작은 나라가 저렇게 불리한 조건에서 저렇게 빠르게 올라오는 게 무서웠어. 일본은 메이지 유신부터 150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50년 만에 우리를 따라잡았잖아. 그래서 막으려 했어. 한국이 더 올라오기 전에
전자권이라는 빗장을 채워두면 한국이 완전한 나라가 되는 걸 늦출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게 불가능한 거였어. 한국을 막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였다고. 저 나라는 막을 수가 없어. 한국을 가장 적대적으로 분석하고 가장 집요하게 방해했던 사람이 패배를 인정하면서 내뱉은 말이 한국은 막을 수 없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 저는 워싱턴 외곽의 작은 집에서 이 기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를 나온 지 꽤 됐어요. 다나카 라인과 가까웠던 사람들은 다 조용히 밀려났습니다. 저도 동남아 담당으로 보직이 바뀌었다가 결국 명예퇴직을 선택했어요. 사실상 한직으로 내몰린 거였습니다. 다나카와 함께 워싱턴 안보 서클을 주름잡던 시절이 마치 전생 같아요. 이 기록을 왜 남기느냐고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국방부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제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못 받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25년간 한국을 분석하면서 숫자만 봤지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한국의 GDP, 방산 수출액, 텅스텐 매장량 전부 숫자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움직이는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전자권이라는 건 젊은 사람들에게는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어르신들에게는 다릅니다. 한국 전쟁을 겪은 세대, 자기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자기 군대를 자기가 지휘할 수 없었던 세대, 미군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싸우고 미군 사령관의 판단에 따라 후퇴하고 미군 사령관의 전략에 따라 포로가 되었던 세대. 그분들에게 전자권 환수는 단순한 군사 용어가 아닙니다. 저는 문석관 시절 한국 국방부 관계자와 비공식 접촉을 한 적이 있어요. 그중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자기 나라를 자기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전자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세대의 숙제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볍게 넘겼어요. 감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한국의 진짜 동력이었어요. 한국의 과학자들이 밤을 새워 잠수함을 설계한 이유, 한국의 광부들이 30년 만에 폐광을 다시 연 이유, 한국의 외교관들이 워싱턴에서 치욕을 감수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이유, 전부 그 어르신 세대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나카의 작전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미국 의회를 움직이고 싱크탱크를 활용하고 한미 관계에 균열을 내고 전자권 검증에 추가 항목까지 밀어넣었어요. 하지만 다나카가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다나카가 워싱턴에서 로비를 짤 때 한국은 영월에서 텅스텐을 캤어요. 다나카가 미 의원들에게 가짜 논리를 퍼뜨릴 때 한국은 울산에서 안티모니를 정제했어요. 다나카가 한국 내부를 분열시키려 할 때 한국은 거제도에서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었어요. 다나카는 한국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한국은 입이 아니라 손으로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품으로, 기술로, 광물로. 그리고 한국이 그 손을 테이블 위에 펼쳤을 때 미국은 비로소 한국의 진짜 가치를 봤습니다. 제 책상 서랍에는 아직 그 보고서가 있어요. 동아시아 경제안보 동향. 13페이지의 텅스텐, 18페이지의 안티모니. 처음에 대충 훑어보고 처박아뒀다가 나중에 식은땀을 흘리며 다시 꺼내 읽었던 그 문서. 만약 그때 제가 이 보고서를 제대로 읽었더라면 상관에게 한국이 생각보다 무서운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진지하게 말했더라면 달라졌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한국을 무시하는 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워싱턴 전체의 관성이었으니까요.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자원으로 만들었어요. 군사 주권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경제 안보를 군사 주권으로 바꿨어요. 미국 없이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 없이는 안 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한국 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고 이제는 미사일의 소재까지 공급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매번 한계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 한계를 부수고 올라가는 나라. 단학하는 한국의 천장을 정해놓으려 했어요. 여기까지만 올라오라고. 전작권은 영원히 너희 것이 아니라고. 한국은 그 천장을 부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지는 천장도 부술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확신합니다. 한국은 총을 쏠 필요가 없었어요. 총보다 강한 것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미국 국방부에서 25년간 한국을 분석한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저의 가장 치욕적이고 그리고 가장 정직한 고백입니다.